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느새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정부는 직장인 재택근무나 학원 원격 수업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도 속속 문을 열면서 의료진들 또다시 폭염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으로 가면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의 사적 대화가 노출된 문자 파문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묵하던 이준석 대표 반응도 나왔는데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정진영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7월 27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사이에 오갔던 이 내부 총질 문자를 놓고 파장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확대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내부 총질 당사자로 지목된 이준석 대표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양두구육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 발언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던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과 나눈 문자 내용 공개로 또 한 번 공개를 숙였습니다. 이따른 당내 비판 속에 권 대행의 리더십도 흔들리면서 잠잠해졌던 조기 전당대표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오는 30일로 예고됐던 14만 경찰 전체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등이 오늘부터 현장 경찰관들의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성격이 비슷한 과기부, 통일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함께 수사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에 편승해서 가격 담합 등으로 폭리를 취해왔던 탈세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인카드로 부동산을 사거나 법인 명의로 구매했던 슈퍼카 10여 대를 자녀에게 넘겨준 업체 대표 등 99명이 조사 대상입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행사 제품으로 나눠졌던 가방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폭로성 글이 인터넷에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행사 기간 중 문제의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가방을 나눠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지진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필리핀 루손 섬 북쪽 지역에 강진이 발생해서 4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진앙지에서 300km나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사이에 오간 문자를 놓고 파장이 계속되자 대통령실과 여권은 조기 진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오해라며 파장 차단에 주력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양두구육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유준 기자입니다. 4차 민생경제회의 참석 뒤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문자 논란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적인 대화가 노출되며 오해를 일으켜 유감스럽다면서도 과도한 해석이나 정치적 의미 부여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신 말씀을 제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연찮은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윤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하거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 내용이 겨우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했다. 또 돌발악재를 만난 지도부도 해프닝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이어가던 이준석 대표 생각은 달라 보였습니다.
대화 내용이 일부 오해를 일으켰다는 대통령실 입장에는 해당 문자는 오해할 여지가 없다며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응수했고, SNS에는 당내 친윤그룹을 겨냥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사자성어 양두구육으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며 이틀째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당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합니까? 대통령과 집권여당 원내대표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여권 내 혼란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강력한 후폭풍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문자 노출 후폭풍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당내 비판이 이어지면서 권성동 대행의 리더십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사적 채용 논란 발언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 각종 논란으로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 저희 부독의 소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문자 내용이 공개되며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이 대통령의 의중에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며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당무 개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옛날에 대통령이 이제 당 총재를 맡고 이런 때는 뭐 그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준석 대표 측근들은 공개적으로 권 대행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직무대행께서는 대통령의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에 기초한 여당의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이자 저희 당대표 직무대행의 위치인데, 여당이 늘 정부 편만 들고 그냥 달콤한 얘기만 하다 보면은 사실 정부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친윤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원들 사이 권 대행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체제가 휘청이며 조기 전당대회론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정상적인 대표 체제를 꾸리는 게 최선이라고 힘을 실었는데, 다만 김기현 의원 등 차기 당권 주자들은 아직 말을 아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발부할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건 이준석 대표 역시 마찬가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징계 뒤 다시 돌아온다 해도 당을 끌고 나갈 장악력을 갖추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인데, 결국 이번 문자 논란은 여권 지도부 전체에 작지 않은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문자에 강기훈이라는 낯선 이름이 등장했죠. 이른바 강경 우파로 분류되는 자유의 새벽당 대표였고,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청년 정책 관련 조언을 했던 인물로 현재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문자 속 이름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언론에 포착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직무대행의 문자 메시지. 권성동 대행이 적고 있던 내용에는 강기훈과 함께라고 돼 있고, 그 아래 자동 문자 입력창에 들어간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당 인물이 누군지 의문이 커졌는데 대통령실 직원 가운데 같은 이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비서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정 관리, 일정 조정 이런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직 정식 발령이 나지 않아서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일정을 기획할 때 젊은 층 여론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대통령실은 권 대행의 추천이 있었는지 문자 속의 이름과 동일 인물인지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1980년생으로 강경 우파 성향의 자유의 새벽당을 2019년 창당해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친중 적폐 청산, 북한 인권운동, 안티 페미니즘 등을 내걸고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당시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청년정책 관련 조언을 하며 가까이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 우파 성향 인사가 채용된 이유를 묻자 대통령실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사람을 극우다, 극좌다,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과 그런 걸 거쳐야 규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권성동 직무대행의 추천으로 채용된 데다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는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우 씨의 면직 처리로 잦아드는 듯했던 대통령실 내 채용 논란이 강 씨로 인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인데 대통령실은 하락세를 멈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그리고 총경회의 징계에 대한 반발로 예고됐었던 14만 경찰 전체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며 시민들에게 홍보물도 나눠줍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경찰관들은 정말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말을 못하게 말문을 막아버리려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 내부 분위기는 지금 막 개강되고. 이처럼 일선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30일 예고됐던 14만 경찰 전체 회의는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강행할 경우 국민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신중론에 따른 겁니다. 강행을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가 되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걸 지금 경찰국 신설 반대를 접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유삼영 총경이 총경단체 대화방과 경찰 내부방의 전체 회의를 만료하는 글을 올렸고 이어 전체 회의를 제안했던 김성종 경감도 내부방에 글을 올려 회의 제안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선 경찰의 분노와 반발이 사그라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회의를 자진 철회한다는 김성종 경감의 경찰 내부망 게시글엔 신의를 저버렸다, 무책임하다는 비판 댓글이 줄줄이 달렸고 경찰 내부망에 새로 생긴 후보자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도 경찰국 철회와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이어졌습니다. 전체 경찰 모임은 무산됐지만 소규모라도 별도 회의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약 한 100명 밑으로 두 자리 숫자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장소는 확정이 됐고 그리고 행사 내용도 대부분 확정을 했어요. 알리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경찰청은 세종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지방경찰청에서 간담회를 열며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시행되고 이틀 뒤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을 감안하면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요즘인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갑자기 경찰대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대 개혁은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되어 오긴 했지만 하필 요즘같이 이렇게 경찰 조직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라 경찰 분열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총경회의는 특정 세력이 주도했고 쿠데타와 비슷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경회의 이후 내놓은 말입니다. 쿠데타 발언 이후 경찰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는 와중에 이 장관은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경위부터 시작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하신 분은 경위부터 출발한다는데 우리 사회에 불공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출발선상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를 달고 예전엔 파출소장이나 일선경찰서 팀장급으로 배치됐는데 몇 년 전부턴 그보다 낮은 팀원으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현재 순경이 경위까지 승진하려면 보통 7에서 10년, 근속만으로 승진할 경우 15년 6개월이라 경찰대 출신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 건 사실입니다. 경찰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경찰 13만 2,400여 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3,200여 명으로 2.5% 수준. 하지만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은 60% 이상, 이보다 더 높은 경무관은 73% 이상이 모두 경찰대 출신입니다. 경무관 이상 계급까지 진급한 비경찰대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도 경찰대 개혁은 주요 과제였습니다. 문제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 시점입니다. 경찰국 신설 반발을 주도한 세력을 경찰대 출신들로 규정하고 이를 개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을 비롯해 당시 회의 참석자 대부분도 경찰대 출신이었습니다.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들이더라고요. 특정 출신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대 개혁 발언 이후 이 장관의 발언이 경찰 조직을 흔들려는 갈라치기 시도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주도한 게 아닌 경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 얘기 나왔을 때 경감이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에서 먼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지요. 총경들 회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쿠데타 발언에 이어 경찰대 개혁 카드까지 중요한 국면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해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음 달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리고 경찰대 개혁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첫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각종 현안을 놓고 저마다 공세를 폈습니다. 야당은 경찰국 신설 문제와 인사 참사 등을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였고, 여당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그리고 알박기 인사 문제로 전임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사흘째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경찰 통제를 문제 삼으며 경찰국 신설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지휘권도 폐지하겠다. 예산권도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요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로 지난 정부를 집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한국 사법 시스템에 당연히 단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연쇄살인 사건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많습니다. 야당은 부실 인사검증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자율방역 지침을 지적하며 현 정부를 질타했고, 제청하실 때 인사검증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검증의 문제는, 아니 제청하시는 분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국가가 주도하는 방역보다는 민간에 맡기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율방역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국가와 정부 역할을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당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임기제 고위공무원들 거취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하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솜방망이 생활을 일관하고 있는 정현주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그것을 정부가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새로운 방안은 어떻습니까? 원구성을 마치고 대정부 질문에서 신구 권력을 서로 공격하며 예열을 마친 여야는 민생 입법과 쟁점 현안 등을 다룰 의사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은 처음 해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민주당 지적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을 감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면서 노 전 대통령 역시
못 해먹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힌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출근길 인터뷰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안입니다.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요. 최근까지 있었던 답변 중에 제가 놀라웠던 부분은 대통령은 처음이라라는 발언인데요. 이 발언의 의미는 차지하고 이 표현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대통령님들께서 대개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까지 익숙하던 그런 환경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그 국회에서의 그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잘 진전이 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정말 못 해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경제인의 특별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 총리까지 직접 사면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에서 주요 기업인 사면이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한덕수 총리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에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총사령관이 상당히 억박되어 있습니다. 총사령관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네, 건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확진자가 석 달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거리 두기는 없다면서 유증상자는 휴가를, 학원에는 원격 수업을 적극 권고하는 등 자율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신규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환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20일 이후 98일 만입니다. 다만 한 주 전보다는 1.31배 느는 데 그쳐 일주일마다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은 주춤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은 532명을 기록했습니다. 휴가철에 입국자가 급증한 데다 해외 코로나19 유행 상황도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확진자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방역의 생활화를 강조했습니다. 사업장의 재택근무 정착을 유도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특히 가족이 확진돼 무급으로 사용하는 가족 돌봄 휴가는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일상방역 생활화 실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들 각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때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부터 휴가 복귀 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은 원격 수업 전환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주 1회 PCR 검사를 하고 면회는 비접촉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마트, 백화점 등에서 안전한 취식 관리 등 자율 방역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코로나19 유행 확산에도 정부는 자율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외에 유행을 최소화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건데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스스로 기본 수칙을 지키는 자율 방역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방역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합니다. 국민 참여와 협조만 당부할 뿐 전 정부와 차별화 차원에서 언급해온 과학에 근거한 방역 대책은 보이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BA5나 BA2.75 같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과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닌 만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역 정책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거리두기가 가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다음에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제 강제적인 거리두기 형태는 현재 동원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민들한테 읍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미크론 유행 때부터 중심이 되어온 피해 최소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고위험군 4차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노력 외에 법적 지원 부분을 더는 축소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 정부에서 확진자 생활 지원비를 대폭 줄이면서 숨은 감염자를 키우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진단검사를 받으러 갈 동기가 없다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밀접 접촉을 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진단검사 받지 않습니다. 빠른 진단과 처방, 치료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되 치명률 상승이나 중환자 치료에 위기 징후가 생긴다면 거리두기 등 전 정부에서 도입했던 규제 검토도 마다치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한동안 잠잠했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다른 부처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내 통일부와 세종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동시에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곳들입니다. 당시 기관장이 압박을 받아 사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산하기관 2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 주민지원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기철 전 원장은 임기를 각각 1년과 2년 남기고 사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강압적으로 쫓아냈다며 지난 2019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접수 3년 만인 올해 초 비슷한 사건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먼저 본격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던 검찰이 한 달여 만에 통일부와 과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산업부 외 다른 부처로 검찰 수사가 본격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성격이 비슷한 과기부와 통일부 관련 의혹을 함께 수사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부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역시 최근 사건을 반부패 수사부에서 형사 1부로 다시 배당했습니다. 형사 1부를 지휘하는 신임 성상원 1차장이 앞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만큼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본격화하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하동 자택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기 남부청은 여러 참고인 가운데 한 명으로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광모 씨가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직후 부자 사이에 통화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공판에서 곽 전 의원과 아들 사이 통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곽 씨에게 두 사람이 2020년 10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700여 차례 통화했는데
상여금을 받은 이후에 월 평균 통화 횟수가 8배 늘었다며 아버지 지시에 따라서 자금을 운용한 게 아닌지 물었습니다. 이에 곽 씨는 돈을 관리하면서 아버지 지시를 단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다며 어머니 건강과 관련해서 아버지와 통화할 일이 많아졌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을 오가는 고속버스 노조 한 개 지부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고속버스 노조로서는 파업 자체가 처음인데 해당 버스들이 주로 강원도를 오가는 만큼 휴가를 맞은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강원 지역을 오가는 고속버스 승차장입니다. 휴가철이라 평일에도 끊임없이 버스들이 오갑니다. 하지만 일부 노선은 멈춰 섰습니다. 동해나 삼척으로는 아예 고속버스가 오가지 않고 있고 강릉이나 속초 등 다른 일부 노선도 임시차들이 투입됐습니다. 주로 서울과 강원 노선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노조 동부고속 지부가 총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고속버스 노조로서는 첫 파업입니다. 노조원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임금이 동결됐는데 이번 사측 제시안도 기본급은 인상되지만 상여금은 줄어 그만큼 실질 임금이 하락한다고 주장합니다. 상여금을 녹여서 총량은 똑같게 시간은 239시간을 일해야지만 기존에 받던 상여금으로 받는 그런 제시안을 어처구니없게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휴가철 고속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해당 버스는 원래 여름철 주요 여행지 강릉과 속초, 삼척 등지를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으로 예매는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2달 전부터 이번 주를 휴가로 잡고 여행 계획을 잡았었는데 노조 파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버스도 없어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경기를 고향으로 잡았거든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취소가 됐다고. 당일날 통보를 하니까 저희는 되게 당황스럽고 기분 좋게 떠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대체 버스를 투입한다고 해도 여행 수요가 많은 이번 주말에는 더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다른 동서울터미널이나 아니면 남부터미널 같은 데서 시외버스 편을 알아보시는 게 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손수익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탈 상황에서 시외버스 증편도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동부고속 측은 운행 차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버스 회사와 지자체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교사 노트북에서 기말고사 시험 문답을 빼냈던 광주의 한 고등학생 2명이 지난번 중간고사 때도 해킹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학기 동안 모두 16개 과목을 빼돌렸는데 교사 노트북 비밀번호를 손쉽게 풀고 여러 교무실을 드나들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당시 3학년 1학기 시험지가 통째로 유출된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자녀를 의사로 만들겠다는 학부모의 엇나간 교육열이 만든 부정시험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학생들의 빗나간 학구열과 학교 측의 안일한 보안 대책으로 4년 만에 또다시 시험 문답이 유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학년에 재학 중인 16살 A군과 B군은 중간고사 7과목, 기말고사 9과목 등 1학기 동안 총 16개 시험 문답을 빼돌렸습니다. A군 등은 중간고사부터 교사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상습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이들이 이중으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무력화하고 사진을 옮겨 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노트북 한 대당 20분 정도. 침입할 때마다 3시간 이상 해킹 작업을 하며 시험 문답을 유출한 겁니다. 처음에 설치를 하고 이제 회수를 하러 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A군 일행은 밤 10시 이후에 학교의 2층과 4층 교무실, 별관 상담실까지 제 집처럼 넘나들었지만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4층 교무실은 경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그나마 보안장치가 설치된 다른 2곳은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이 철저했던 학교 측 설명과 달리 수개월 동안 학교 보안이 뻥 뚫린 겁니다. 다 이중잠금으로 되어 있고 보안이 철저하고 CCTV 다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광주시 교육청은 A군 일행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분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측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여름철 한정판 고객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스타벅스는 발암 물질 검출 여부와 함께 사측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내일 고객들에게 공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타벅스가 증정한 서머 캐리백에선 1군 발암 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폭로성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스타벅스는 이벤트 도중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이 사실을 알고도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객 명의로 수십억 원을 몰래 대출해서 가로챈 혐의를 받는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업무상 배임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농협 직원 30대 김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고객 명의로 49억 원을 몰래 대출해서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서 김 씨의 횡령 금액은 애초 알려진 40억 원보다 많은 49억 원까지 늘었고 피해자는 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가 상승에 편승해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고 또 가격 담합으로 폭리를 취해왔던 탈세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법인카드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또는 법인 명의로 구매한 슈퍼카 10여 대를 자녀에게 넘겨준 업체 대표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물가 상승을 틈타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의 생계 기반을 잠식한 탈세 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식품 제조 수출업체 대표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녀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수십억 원의 매출을 분산하고 수출 판매 대금은 한 푼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법인카드로 명품과 부동산을 사들이고 법인 명의로 구매한 슈퍼카 10여 대를 마음대로 몰고 다녔습니다. 람보르기니와 벤틀리, 페라리 등 슈퍼카 전체 액수만 26억 원에 달했습니다. TV 맛집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한 유명 음식점 사주의 일가족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신 사주가 소유한 주택 여러 채는 임대를 주고 수입액은 전부 누락했습니다. 한 입시 학원장은 수능을 앞두고 학생 1인당 500에서 600만 원의 고액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탈루소득으로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값비싼 수입차들을 여러 대 굴렸습니다. 국세청은 과도한 가격 인상과 가격 담합으로 서민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생계 기반을 잠식하거나 부양비를 가중시키고 장바구니 물가를 높이는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오늘 오전 필리핀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여진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입니다. 3층짜리 상가주택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침 장사를 준비하던 가게 주인은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인근의 한 신축 건물은 3층 유리창이 깨지고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아브라 지역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전 8시 40분쯤. 진동에 놀란 주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수영장물이 밖으로 흘러넘칠 정도로 흔들림이 컸습니다. Nag-earthquake. Grabe ang lakas. Ako din, nakala ko, nag-earthquake pa rin. 아직 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거나 금이 갔고 산사태나 낙석도 잇따라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진앙지에서 300km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출근 시간대 마닐라의 지하철 운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itignan mo yung bahay, mukhang matibay. Hindi mo malalaman hanggang na-inspeksyon na mabuti yun. So we cannot allow people to return to their homes yet.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 필리핀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 지역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강력한 여진 가능성이 있다며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내부 총질 메시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침묵하던 이준석 대표도 오늘 페북에 심경을 밝혔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메시지 노출 파장이 좀 일파만파입니다. 책임의 당사자인 권성동 직무대행은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요. 대통령실도 하루 만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서 국민이나 여러 언론인들이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문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얘기 듣고 오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당 안팎에서 이준석 대표 징계에 윤심이 작용했냐 안 했냐 이걸로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런 문자 메시지가 지금 노출이 된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유구무원이죠. 유구무원. 네,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당내가 지금 그 대표의 중징계 이후에 지도 체제 문제를 놓고 한번 홍역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기 전당대회, 뭐 비대위 등등 하다가 대통령도 수용을 하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도 강론을 벌이다가 이제 결국은 직무대행 체제로 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서 수습되는 국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정부 질문할 때 이제는 당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정부를 돕기 위해서 질문도 열심히 하고 이랬던 차인데 네. 갑자기 이 이른바 문자 파문이 터져 나오면서 다시 징계권이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앙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양상이 예. 되었기 때문에 어렵사리 정리돼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당내 갈등이 다시 또 위로 올라오는 것이어서 지금 뭐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당내 거의 많은 중진 여러분들은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죠. 예. 정진석 부의장은 소위부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장 이제 원론적인 대응이 어제 권성동 대표가 직후에 나온 것처럼 사적인 대화가 노출돼서 정말 유감이고 송구하다. 그러나 그것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라는 정도의 일반론적인 원칙 말고는 당내 어떤 사람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당 내용이 겨우 수습돼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앞둬서 관심이 이쪽으로 그렇죠. 넘어가는 상황에 다시 관심을 이쪽으로 돌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 뭐 청와대라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에서는 굉장히 이제 곤란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아니 대통령하고 당대표 직무대행이 사적인 대화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업무 시간에. 그렇다 본다 그러면 이제 사적인 대화라는 것도 안 맞는 거고. 지금 다들 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야 된다 그러는데 확대 해석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 글자 그대로 봤을 때도 이게 좀 이상하다. 문제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당 대표한테 보낸 문자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권성동 직무대행 그냥 그걸 노출시킨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보낸 사람이 해명해야 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서 홍보수석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의 중진들은 예. 다 제3자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문자를 보낸 사람이 해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다들 스텝이 꼬여서 이제 어찌 보면 유구무원인 상황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 보면 참 탁하다. 왜냐하면 이게 해명을 대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노출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출은 실수라 치면 그럼 이제 이 말을 한 사람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건데 해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노출시킨 죄로 이제 본인이 이제 해명도 대행하고 있는 건데 해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해명도 대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대통령 해명을 듣고 싶은데 오늘 일정이 있어서 출근길 회견이 없었고요. 내일은 지방 일정이, 그다음 주는 휴가라서 이 관련한 그 해명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사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어제에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난감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뾰족한 수는 없어 보여요. 네, 이게 제일 최선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최선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예. 이 이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나. 예컨대 지금 홍보수석에 나와서 그냥 대신해서 설명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사적인 대화니까 확대 해석해 주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한 번도 이준석 대표를 그게 미워한 적이 네, 없다. 부정적으로 언급한 적은 한 이렇게 번도 이야기를 하는 없었다. 정도 이상의 원론적 언급을 제3자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직접 그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당사자 중에 한 명이니까 해명을 해주길 원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이런 문자가 노출된 것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인데 예. 문자에 대해서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론 앞에 대고 설명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이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양새 자체가. 예.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도 나름대로 정치판을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인데 뾰족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뾰족한 답이 안 나오니까 권성동 대행이 대신 해명하고 홍보수석이 대신 해명하는 정도로 아마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는 아마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언론 앞에 나서는 예. 일이 없는 걸로 아마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자체에 대한 해명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든 이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린 현직 대통령과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그렇지만 아직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준석 집권여당 대표 사이에 해묵은 앙금이 여전히 있다는 걸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는 수습책이나 미봉책이 아니라 6개월 정지하고 그다음 6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당대표를 뽑든지 뭐 복귀하면 예.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해서 미봉을 하면서 어떻게 가보자라고 했던 것인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이제 같아요. 미봉책이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 근원적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나와야 된다. 대통령이 정말 이준석하고 다시 못 가겠다라는 게 본심이면 어떻게든 깔끔히 정리를, 무리를 하시라도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봉합을 하든가. 아니면 정말 봉합이 아니라 지금까지 봉합을 해왔죠. 선거 네. 과정에서도 계속 봉합을 해왔지만 봉합의 앙금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봉합을 했으면 정치인답게 끌어안아야죠. 예.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하든가, 이제는 다시는 대통령이 그런 불편한 감정 갖지 않도록 예. 진심으로 끌어안든가, 둘 중에 저는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지 이 네.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계속 당내에서 돌고 돌아서는 본인 당사자들 외에는 사실 제3자가 무슨 해법을 가지고 네. 있겠습니까? 정리를 하든가 끌어안든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네, 된다. 네. 자,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의도가 있다, 자,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게 다시는 당대표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대행이 의도가 있건 실수를 했건 국민에게 공개된 것은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도가 있다. 네네.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권성동 대행이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로 좀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과 이런 돈독한 관계다, 이런 것을 좀 과시한 것 아닌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한 지적을 이준석 대표에게 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당대표로 돌아올 수 없다 하는 경고를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권성동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라는 것은 과시하기 위한 어떤 의도성이 좀 있다는 것 하나 하고, 또 이준석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당 대표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경고를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둘 다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의도성 저도 좀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예. 권성동 직무대행이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바로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광학 카메라 아니라 핸드폰 카메라라도 아마 보일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찍히는 경우 처음이 아니잖아요. 본인도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줬을까라는 생각이 좀 의아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의도성이 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고 권성동 우리 직무대행 대표님 잘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보여줬겠죠. 논란이 될 부분은 그렇죠. 빼고. 그럴 필요가 없는 예. 거죠. 그다음에 지금 당대표로 돌아오는지 말라는 경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가 사이 안 좋은 건 다 알아요. 예. 제가 막 당대표 될 때도 원하지, 그러니까 다음 당대표에 당연히 저는 원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앞에로 좀 돌아가 보면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책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만나면 돼요. 지금 이제 울릉도 갈 필요는 없거든요. 오라 그러면 가겠죠. 네. 오라 가면 갈 텐데 만나서 어쨌든 오해에서 뭐 어쨌든 오해를 풀어달라든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안 만나고 자꾸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 제3자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불러서 만나면 해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어찌 보면 저는 이 출국길 문답이 이제 어찌 보면 기로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하기 좋은 것만 답변하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모든 기자들이 모든 언론들이 궁금한 게 그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묻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디 지방 일정다 그러는데 내일도 뭐 지방 일정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흘러가 버리면 정말 궁금한 거는 대답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출근길에도 답변하시고 그냥 이준석 대표 불러가지고 예. 그냥 뭐 죄송하다라고 하면은 해결될 문제지 이거 뭐 자꾸 이게 끌어봐야 제가 보기에 뭐 논란만 더 커지고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전공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예. 자, 이게 왜 일부러 노출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선의 중진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 직무대행이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보면은 메시지 주고받은 건 오전인데 다시 또 그 대화창을 여는 거는 오후 4시 13분이란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뭐 이거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거 아니나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제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예. 것은 박지원 전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정치 공학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 자꾸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전략 전술을 생각하는 익숙하셔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박지원 전 원장은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수술을 해서 누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누워서도 계속 전화로 저렇게 정치 평론을 하시는 거 보면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남의 당에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권성동 대표는 굉장히 담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직하신 분입니다. 예.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가면서까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장재원보다 잘났다. 내가 장재원보다 훨씬 더 대통령과 가깝다. 이런 걸 과시하려고 이러는 걸 하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고 예. 정치적 후폭풍이 엄청난 건데 이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박지원 전 원장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다시는 당대표로 이준석은 안 된다는 걸 경고한 거다. 그건 권성동 대표가 보여줄 수가 없는 게 그나마 6개월 중징계 이후에 당 지도 체제를 놓고 이른바 장재원 의원 쪽에서는 강경하게 갈아치우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고 이건 직무대행으로 가야 된다. 예. 6개월 뒤에는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라고 해석을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핵관 중에서는 온건파가 권성동 대표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부러 그걸 보여주면서 이준석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보여줬겠습니까? 박지원 전 원장의 이제 정치평론은 맞는 것도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치구단 아닙니까? 정치 초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과거에 박지원 전 원장이 했던 정치 방식으로는 구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는 실수로 보는 게 맞다. 당연하죠. 네, 당연히 맞다. 두 분 다 그렇게 보셨고, 자, 메시지에 등장한 사람이 있죠. 오후에 다시 창을 열었을 때 강기훈이라는 낯선 이름이 등장했는데, 자, 찾아보니까 대한우파 성향의 자유의 새벽당 창당을 주도한 인물이고, 이 인물이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 로 근무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고요. 다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강기훈하고 문짝수 강기훈이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맞죠. 왜냐하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권성동 대표만 확인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권성동 대표가 직접 쓴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강기훈이라는 이름하고 네. 지금
오늘 홍보수석이 확인해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동일 인물인 것은 네. 그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명을 해야 될 추론해 부분이죠. 보신 데는 어떻습니까? 동일 인물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그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대위를 구성하고 각 본부에 청년 보좌역들을 배치를 해서 청년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었어요. 예. 그때 다양한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정권 개최를 바라는 그런 아이디어 좋은 청년들이 와서 많은 그 창의적인 내용들을 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대선 있습니다. 캠프에서부터 예, 활동했던 그렇기 분. 때문에 이제 예. 그 업적 또는 그 공을 인정받고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실제 가까이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추천이 돼서 공개적 그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밟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기훈이라는 분이 똑같이 이른바 자유의 새벽당의 이제 대표를 역임했던 그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죠.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열심히 공을 세우고 또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행정관으로 갈 수는 있지만 자유의 새벽당의 그동안의 강령이라든지 예. 그동안에 운영했던 유튜브에서의 주장 같은 걸 보면 직접 강기훈 씨 주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안티 페미니즘이 굉장히 강한 그다음에 반중 반북의 정서가 굉장히 예. 강한 굉장히 좀 국수주의적이고 상당히 좀 그 강경한 보수 입장을 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선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굉장히 그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보수 입장을 담지하고 있는 강령을 갖고 있는 정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적절할지 안 할지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비슷하게 그 안정권 씨의 누나가 논란이 돼서 사퇴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인물로 채워야 될 것인지는 오롯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 인사 책임자가 해야 될 몫이지만 예. 이렇게 자꾸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 과연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또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대선 과정 거치면서 당이 조금 뭐 호남도 찾고 이러면서 중도로 많이 왔는데 네, 네. 지금 강경 보수 입장을 쪽으로 다시 간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 점을 지금 지적을. 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송파병 하신 당협을 거예요? 맡고 예.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네. 입장에서 내후년 총선을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를 마무리하려면 총선에서 반드시 의석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총선에서 이기려면 수도권의 승리가 관건인데 예. 수도권 승리에서 중도층 그리고 호남 그리고 탈진보층까지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외연의 확장 정책이 아니고 과거의 아스팔트 부대라든지 태극기 우파 세력이라든지 강경한 보수층의 그런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게 된다면 사실은 그 폭을 좁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에 하는 건도 논란도 당내에서는 그런 흐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자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애초부터 이준석 대표를 불만을 가지고 봤던 분들 대부분은 강용석의 가로세로 영수도 마찬가지고 김소연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강신업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이 강경 보수층과 중첩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이준석을 꼭 끌어내려가지고 우리들끼리 가자고 했을 때 그게 강경 보수 우파의 그 울타리에 갇혀버리는 그런 국민들의 시선이 있게 된다면 과연 윤석열 정부가 과연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총선을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 인물이라면 그런 네. 우려가 있다. 자, 강기훈 이름 뒤에 강기훈과 함께 그리고 그 밑에 자동 입력 그 란을 보면은 들어간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권성동 직무대행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뭐 강릉 누구 지인 뭐 선관위 의원 아들 넣었는데 뭐 그것밖에 못 넣어서 미안했다 이 얘기 나왔는데 지금도 보면은 강기훈 이분이 어쨌든 지금 뭐 말씀처럼 그분이 동일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뭐 청와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채용 절차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이 추천했을 가능성도 있고 어차피 뭐 정치적으로 이제 같이 갈 수 있는데 그게 전혀 그럼 이제 지난번에 강릉 그 9급 추천했던 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걸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언론에서는 굉장히 뭐 부적절하고 본인도 나중에 사과했지만 별로 진정성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지금 저도 김 교수님 말씀 100% 동의하는 게 대부분 뭐 지인 뭐 어디 이런 분들 지인 뭐 육촌 뭐 아니면 삼촌 부르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뭐 굉장히 보수로 지칭하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한 것도 가세현에서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뭐 황교안 전 대표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당시만 해는 보수 유튜버들이 거의 당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당이 잘하고 있다.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근데 언론들은 다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또 우리 권성동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잘하겠습니다. 완전히 예전에 이 청와대와 당이 완전히 수직 관계에 있을 때로 거의 돌아가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다 그러고 뜻을 받들겠다 그러고. 근데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내부는 있고. 굉장히 이제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라서 이게 과연 집권 여당이 어디로 가고 있냐 이 걱정을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자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굉장히 적직하게 또 입력을 해놔서 그 위에 딱 뜨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침묵하던 이준석 대표 자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을 오해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해 없이 내가 정확히 이해했다 이렇게 직설을 했고요. 지금 울릉도 방문하고 있잖아요. 그 섬에서는 이건 여의도를 말하는 거겠죠? 네. 예,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 개고기를 받아와서 팝니다.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릉도. 자, 이런 글을 남겼는데 자,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전국 돌면서 지지층 만나면서 좀 자맹 아닌 자맹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 윤핵관을 다시 본격 저격하면서 이런 SNS 활동도 또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저도 예. 처음에 그 6개월 중징계 받았을 때 저 개인적으로도 조언을 하기를 뭐 그 징계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징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일단 순순히 따르는 게 좋고 예. 6개월 동안 스스로 좀 성찰하고 자숙하는 계기가 돼서 과거에 했던 과도한 언론 노출이나 또 언론 인터뷰 그다음에 상대방과의 저격 뭐 싸움 딱 이미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전국을 돌면서 민심을 경청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좀 몇 주 동안 해서 예. 상당히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런 이제 폭발적인 문자 파동이 생겼을 때 이거 이제 직접적인 자기와 관련된 굉장히 핫 이슈가 터진 거기 때문에 또 과거에 이준석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이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예. 혹시 뭐 친하기도 하시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시거나 아니면 통화를 좀 해보셨어요? 저는 국민의힘 모든 분하고 친합니다. 네.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뭐 카톡은 제가 어제 한 번 예. 보냈습니다. 네. 절대 과거의 이준석 그런 스타일 돌아가지 말아라. 그런데 아직 잊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했던 게 이제 그러한 자명 모드에서 조금 더 이제 또 다시 좀 활동을 시작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와중에서도 저는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안 썼으면 제일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침묵하는 쪽이 오히려 우위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드러났고 문자가 드러나고 곤혹스러운 쪽은 저쪽인데 뭐하러 자기가 나서서 또 의각하면서 이것도 발끈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조용히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썼는데도 제가 볼 때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수위를 조절한 흔적들이 있어 보여요. 예. 직접적으로 예전에 이준석 대표라면 네, 직접적으로 예. 어제 나온 문자를 거론하거나 대통령을 거론하거나 핵관들을 거론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양두구육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양두구육을 액면 그대로 이해가면 제가 아는 정치도 여의도라는 것은 양두구역이 또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마이크가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갈 땐 당연히 좋은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돌아서서는 굉장히 많은 협상과 타협과 조율과 협잡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판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당시 후보도 두 번을 갖추어서 두 번을 봉합했지만 만나서는 또 러브샷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속은 똑같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드러난 것 자체가. 그게 양두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은유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수위는 조절한 고민의 흔적은 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조차도 SNS에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조언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준석 대표 측근들도 공개적으로 권성동 대행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자 청년 정치인들이 중심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정말 열심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는 개인적으로 억울함은 있겠죠. 당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굳이 반응하는 것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당정에 전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직무대행께서는 대통령의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에 기초한 여당의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이자 저희 당대표 직무대행의 위치인데 여당이 늘 정부 편만 들고 달콤한 얘기만 하다 보면은 사실 정부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과거 행동들이
시끄러웠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때마다 필요한 의견들을 냈다라고 보거든요. 네. 특히 쓴소리가 나오는 것을 좀 안 좋게 본다라는 인식을 주면 당내 소신파 의원들이 더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쓴소리를 안 좋게 보면은 소신파 의원들이 더 위축되지 않겠냐. 지금 천하람 변호사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의 그 20대, 30대 청년 정치인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표출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이번에 이제 어쨌든 이 문자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2030 남성들이 많이 지지를 지금 철회하고 있거든요. 여가부 문제, 여가부 폐지 안 한다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지지율 떨어지니까 다시 또 폐지하라 이렇게 나오면서 오히려 더 이제 지지율도 까먹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예를 들어서 B2를 보완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빚을 갚아준다 이런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나오는 박민영 대변인이나 임승호 전 대변인이나 신인규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토론 배틀을 하면서 어쨌든 선임된 분들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아마 이준석 대표와 비슷한 생각이나 비슷한 걸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렇다면 젊은 지지층들이 당원감이 이미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 20대, 30대에서 지지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이탈이 떨어지고 앞으로 더 있어서 제가 가속화될 보기에는 거다. 아마 지금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영향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 자체도 제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대선 과정에 2030 남성들의 지지를 좀 끌고 온 부분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런데 만약에 2030 그나마 갖고 있던 남성들의 지지들도 많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지지율을 어느 정도 30% 초반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2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도 그렇다면 한 60대, 70대 지지에서도 어차피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빠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뭘 근거로, 뭘 동력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해나갈지 딱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약간 애매하게 긴가민가 하던 지금 당내 인사들, 지금 여당 대변인, 부대변인 이런 분들도요, 윤석열 대통령 뭐 하는 거 잘 옹호 안 해주고 있거든요. 여당에 보면은.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대안을 찾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당내 특히 젊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서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게 아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여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앞으로 행보도 이제 관심인데 경찰 수사가 1차적인 이제 변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말없이 이 논란이 된 사진을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의원하고 손잡고 다른 제3의 길을 갈 가능성, 이런 보도도 일각에서 나오던데요. 어떻게 전혀 보십니까?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 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이유는요? 유승민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이제 그 정치의 역사상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친근함이 있습니다만, 유승민 대표가 나서서 지금 당에서 어떤 새로운 당의 흐름들을 바꾸거나 창당을 할 만한 지금 정치적 동력은 사실은 소진된 상태고요.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이 당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결백하다는 걸 입증하고 싶은 것이지, 이 당에서 떨어져 나가서 당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와 뜻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 당을 버리고 또 다른 당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는 없어야 될 일이에요. 국민의힘 내에 그럼요. 남아서 있어야 된다. 오르면 오른 대로 더 정정당당하게 오름을 증명해내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건은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동안에 지금 이 자명 기간 동안 어떤 결론으로 지금 국민의 민심이 이제 정리가 될 것인가인데, 말씀하신 경찰 수사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경찰 수사가 과연 기소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이준석 대표도 사실 돌이키기 힘든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경찰이 무혐의나 불송치가 되면 사실은 기사회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 수사가 하나의 변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제 나타난 이 문자 파동 이후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랑 윤핵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무리하게 이준석 대표를 기분 나빠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정말 스스로 잘못을 해서 또는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켜서 이 매를 벌어서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판단은 이제 6개월 동안에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이준석 대표 행태에도 관련이 있죠.
계속 조용히 숙고하고 자숙하고 성찰하고 이런 모습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조금 동정심이 생길 수 있지만 지금처럼 전국 돌면서 지지자를 만나는 그렇죠. 거는 좋습니다. 지지자도 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만나지 말고요. 예. 반대하는 사람도 만나고 당원이 아는 사람도 만나고 이대녀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폭을 좀 넓히면서 조용히 경청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변수죠. 예.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와서는 일정 정도 좀 상황이 관리되면서 더 이상 하락세를 멈췄는데 어제 또 일이 터졌기 때문에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민주당하고 역전된 경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도 문제가 많지만 이준석이 빠진 국민의힘이 더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상대적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 당을 나가서 새로 창당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예.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옳다면 증명해 보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은 향후 남은 5개월 정도의 그 징계 기간 동안 전국의 변화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100일 동안 한 3번 정도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리더십도 좀 흔들거리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권성동 대행 체제로는 어렵다. 조기 전당대회 열어서 제대로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 분들은 많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길 바라는데 당대표가 일단 사퇴를 해야죠. 사퇴를 안 하고 있는데 뽑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당대표를 뽑았는데 6개월 후에 다시 복귀하면 그 당대표 2명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은 새로 당대표를 뽑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뭐 고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소 여부에 달렸는데 기소한다고 해서 또 사퇴가 자동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소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성상납 알선수재는 뭐 공소시효가 지난 것 같고 지금 뭐 증거인멸 교사는 법적으로 안 될 것 같고 강용석 무고죄 정도로 기소한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걸 만약에 기소했을 때는 더 문제가 커질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무고는 또 당헌 당규에 보면은 자동 정지되는 규정도 아니거든요. 예. 자동 정지도 이러면 아니에요. 진짜 이게 제일 파장이 크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다른 언론에서는 이 각서가 오히려 약간 기획된 거다. 단일화로 쓰였고 이게 뭐 윤핵관한테 흘러가서 쓰였다. 단일화에 쓰였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처음부터 약간 기획되고 그걸로 또 징계까지 하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각서를 받아서 그걸로 또 안철수와 단일화에 사용하고 그걸 또 이준석 대표 징계도 사용하고 만약에 그까지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완전히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보기에 기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각서가 어떻게 작성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남아있다. 단순하게 처음에는 이게 성상납이 맞냐 아니냐로 갔다가 지금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간 과거보다는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에겐 지금 상황이 오히려 유리한 입장이다. 약간 유리한 입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조기 전당대회 당내에서 바라는 분들, 의원들 꽤 많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조기 전당대회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없는 걸로 정리가 됐죠. 네. 이미 이제 그건 대통령도 실제로 그 징계 있고 난 다음에 만찬을 통해서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췄고. 근데 일단락이 됐는데 이 목소리가 지금 다시 나오기 그렇죠. 시작했단 그러니까 말이죠. 일단은 일단락이 됐고 이거 왜냐하면 당헌 당규에 대한 해석 자체가 그렇게 정리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우리 현 변호사 말대로 이준석 대표의 자진 사퇴가 없는 한 이걸 다시 거래 상태로 해석해가지고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비대위로 전환해서 전당대회를 하자고 할 수가 있는데 비대위로 하려면 또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지도부가 다 사표를 내야 됩니다. 사퇴할 수 있는 거, 사퇴를 그 압박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렵죠. 그것도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렵고 또 하나는 사퇴를 설사 한다 하더라도 사퇴할 경우에 그러면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비대위의 구성 권한은 당대표 혹은 당대표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직무대행을 사람이 할 수가 없고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어야만 그래서 과거에 그 총선 창패라든지 선거 창패를 지고 당대표가 사퇴하면 당대표 권한대행인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거든요. 근데 지금 직무대행이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대위 체제도 현실적으로 법리상 당헌 당규를 엄격히 해석하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조기 전당대회도 이미 일단 정리가 된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한 이야기는 조기 전당을 해야 된다는 게 강조점이 아니라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데 저는 방점을 찍혔다고 봅니다. 예. 이대로는 안 된다. 네. 여기에 방점을 찍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자, 아까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쿠키뉴스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봤더니 한 달 정도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한 11.6%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면 다 하락세는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그렇죠. 금요일이면 이제 갤럽이 예. 나오는데요. 또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쏟아져 나오는데 네. 뭐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세는 멈춰 있는 게 이제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추이였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일정 정도 관리 모드로 갔었거든요. 대통령의 발언도 좀 관리가 됐고 배우자의 활동도 관리가 좀 됐고 그다음에 대우조선 사태도 좀 관리가 됐고 당내 갈등도 관리가 됐고 일정 정도 좀 관리가 되면서 이제 하락세는 좀 멈추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폭발력이 센 이슈가 터져서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들이나 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건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 대변인은 이후 나올 여론조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일단 부정평가가 대부분 60% 넘어 나오고 있고요. 긍정평가는 이제 30대 초반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지지율 하락 원인을 이제 세 글자로 이제 김제동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김건희의 김, 장제원의 제, 권성동의 동. 근데 사실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이 여러 가지 지금 지난번에 뭐 구금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사실은 어떤 외부적인 변수가 아니라 내부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한 건 이거죠. 이제 다음 주나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혹시 20%대 찍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30%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는 아마 지금 여당 내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지금 이제 여당의 이제 젊은 분들은 약간 떨어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초선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고민을 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갔다가 다음 총선에 내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남은 모르겠지만 수도권의 분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30% 이하 떨어지면 대통령이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이번 문자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말실수도 마찬가지고 본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율을 유지시키려면 기본적으로 문제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혀야지 자꾸 곤란한 문제 피해가고 이래 해서 될 일은 정면 아니라고 돌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준석 대표 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돌면서 지지세를 지금 넓혀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역민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지금 장외 정치를 하는 이준석 대표가 잘하고 있냐 잘못하고 있냐를 물어봤는데 잘못하고 있다고 더 많아요. 전반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국민의 어떤 평가가 좀 가볍다. 그리고 언행에 신중치 못하다. 그리고 여당의 당대표답지 않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인 건 아직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다소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고요. 이것도 이후 여론조사에서 좀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아까 제가 말한 그 6개월 동안 직무정지 기간 동안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평가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쪽이 더 나쁘다, 또 어떤 쪽이 더 잘못하고 있다 판단이 되면 그 잘못한 쪽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차별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징계가 정당했느냐, 징계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도 대충 이와 비슷한 정도의 수치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이준석과 달리 뭐 전선을 확대해서 여기저기 폭탄 던지고 막 싸움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조용히 자명을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민심을 듣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여전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불안한 시선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좀 이준석 대표도 명시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해봤고요. 자, 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화제의 장면 한 장면 보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던진 돌발 질문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답변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의미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뭔가 좀 어색한 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국가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이 안 계셔도 새 위원장님과 함께 더 훌륭하게 바로 국민 권익을 지키고 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할 수가 있어요. 이 철학을 같이 하면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이고. 네, 좀 직설적으로 물어보셔도 됐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당 의원이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정치 성향 검증에 나섰다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사상 검증이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뭐 나가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존경 안 하면 나가라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아마 뭐 근데 저는 또 반문하고 싶으면 이제 국민의힘 계신 분들은 다 존경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대변이라든지 보면 다들 문제 있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당내 가서 좀 그런 말씀하시라고 얘기하고 싶고 사실은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물론 뭐 항상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거를 대정부 질문하는 데서 부적절한 사람이 앉아 있고 존경하냐 물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밖에서 사적으로 얘기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무 처리를 잘못했거나 뭐가 문제 있거나 그러면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항상 본인 뭐 존경하는 사람만 채용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적 인연이 있을 때도 능력이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얘기를 하든가. 업무 처리에 뭐 부족함이 있으면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존경하냐 마냐 그게 어떤 뭐 공직자 임명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아마 이 송준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법치의 문제다 임기는. 그래서 이거는 뭐 물러날 뜻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물러날 뜻이 없다는 표현이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느냐고 물었던 송석준 의원도 뭐 적절하지 못한 질문 같습니다만 전현희 위원장도 답변에 임기가 법치주의의 문제다고 이야기하는 건 좀 아주 인수격이에요. 법치주의가 거기다 임기다 갖다 대는 건 아니죠. 임기는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장차관급 공무원의 임기라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설사 정해졌다 하더라도 자기를 임명하고 자기와 뜻을 같이 했던 그 임명권자가 퇴진하거나 물러나면 스스로 같이 물러나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적 통례였습니다. 그걸 갖다가 임기가 남았다고 내년까지 버티겠다고 하면서 그냥 저 끝까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제 임기는 법치주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답변도 좀 지나쳤다. 네, 제가 볼 때는 송석진 의원이 존경하냐고 질문한 것과 똑같이 장군멍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기관장 사퇴 공방 늘 있는 거잖아요.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채우는 게 맞다. 뭐 여야 공이 바뀔 때마다 똑같이 주장을 하시는데 이건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이제 이걸 한 번에 그냥 바꾸자. 대통령 밖에 임기다 그만두는 걸 하자라는 게 아마 여야 간에 뭐 합의가 되면 법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가장 깔끔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요. 근데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다 구속시키고 다 재판 구속 이랬는데 이런 분들 다 사실은 이 문제거든요. 임기 중간에 대통령 바꿨으니까 나가시라 못 나갑니다. 아니 나가셔야죠. 이러다 나온 거 아닙니까? 다 그것까지 다 처벌했던 정부 그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있을 때 다 그분들 구속시키고 처벌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아이고 더 이상 나가십시오. 뭐 나가줘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내로남불인데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립적인 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방통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정치와 관계없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만약에 뭐 임기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기존에 있던 법들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임기는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임기를 다른 장차관은 임기가 없어요. 근데 권익위원장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건 지켜야죠. 그게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공공기관장 사퇴 논란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시죠? 저도 이 부분은 좀 왜냐하면 그 민주당도 여당을 해봤고 국민의힘도 여당을 해봤기 때문에 공수가 교대되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잖아요. 블랙리스트 사건이 계속 나오고 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을 교체시켜서 가져왔는데도 기존에 있던 사람이 나가지 못하면 내버릴 방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야가 빨리 협상을 해서 차후에는 정권 교체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대통령의 임기와 그러니까 임명권자의 임기와 그 임기를 좀 같이 맞추면서 정권 교체 때마다 벌어지는 이런 좀 정치적 공방, 소모적 공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을 좀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합의를 할 수 있을 것도 글쎄 같은데요. 말입니다. 좀
계속 반복되면서 이 논란을 정권 바뀔 때마다 저도 진행을 할 때마다 네.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북 진안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다 가족 모두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보트를 탄 소방구조대원들이 강 주변을 샅샅이 살핍니다. 강 위에서도 수중수색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자 3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4시 반쯤. 1시간여 만에 3명 모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들은 50대 아버지와 각각 20대, 10대 아들로 전주에서 물놀이를 위해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아들 1명이 물에 빠지자 아버지와 다른 아들이 구하려다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구하러 같이 두 아들이 놀고 있는데 놀고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는 이제 장난친 줄 알았어. 그 아주머니가 감을 지르고 난리가 났더라고. 주민들은 수심이 깊어 예전에도 종종 물놀이 사고가 났던 곳인데도 위험지역 표시나 인명구조 장비가 미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가 다리 메테가 눈으로 이렇게 보여도 각각 좀 안 깊어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또 틀려요. 여기가 이 부위도. 그런데 그 밑에 좀 파란 부분은 성인 키도 이렇게 깊을 정도로 2, 3m 이렇게 깊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청 위험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실제로 취재진이 사고 현장을 돌아봤지만 주변에 구명조끼나 튜브 같은 인명구조 장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 한쪽 난간에 물놀이 안전사고에 주의하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게 전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강이 바로 사고가 난 곳인데요. 이렇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수영 금지 팻말이 있긴 한데 수풀에 가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물놀이객들의 주의와 행정당국의 철저한 사고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돼 있었던 한 20대 무기수가 이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영자를 살해해서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동료 수영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7살 무기수 이모 씨.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40대 동료 수영자를 성추행하고 둔기와 손발 등으로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전신에 다발성 골절을 입고 장기까지도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교도관이나 의료진을 부르기는커녕 다른 수영자들에게 망을 보게 한 뒤 내버려두는 등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이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사람을 살해한 점으로 미뤄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의식에 사로잡힌 거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장기간 참담한 고통을 겪었고 유족도 평생 고통받아야 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례에 비춰볼 때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함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와 폭행 혐의 등만 인정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기수는 또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해도 또 무기징역 받으면 되겠네. 계속 무기징역이야. 교도소 안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교도소 교도관들 또한 같은 공범이고. 유족들은 항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스타벅스가 여름철 행사 제품으로 나눠줬던 가방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폭로성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은 이 부분을 오래전부터 취재해 왔었는데요. 스타벅스는 이벤트 전에 이 검사 결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또 이벤트 기간에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방을 계속 나눠줬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한정판으로 내놓은 가방입니다. YTN이 최근 이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한 연구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는데 갑자기 이 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YTN이 검사를 의뢰한 직후 연구기관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스타벅스 가방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글을 올려 파장이 커졌던 겁니다. 포름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결과를 내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입장이 난처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판단이 좀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스타벅스는 이런 정황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달 초 가방 제조사에 성분 검사를 지시한 겁니다. 가방 제조사는 국가공인 시험기관 여러 곳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제품 일부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사실을 스타벅스에 알렸습니다. 일부 저희 일정 부서가 해당하는 그 업체랑 거래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가 이게 검출됐다 안 됐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린 건 검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결과가. 이벤트 기간이었는데도 스타벅스는 이 사실을 알리거나 가방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야 원하는 사람에 한해 무료 음료 쿠폰 3장을 바꿔주겠다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게다가 스타벅스 측은 이벤트 시작 전에 가방에 대한 성분 검사 결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가방 제조사는 이벤트 시작 전인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물건을 만들어 납품했는데 이때 성분 검사 결과가 스타벅스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가방에 적용되는 포름알데히드 허용 수치가 정해진 게 없어 검출 사실을 알고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다시 성분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번에 재차 의뢰한 가방 검사 결과를 다음 달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여름철 한정판 고객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스타벅스는 발암물질 검출 여부와 함께 사측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내일 고객들에게 공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서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거래 실체가 일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금액만 4조 원에 달하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한 돈을 무역 대금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금감원은 국내 모든 은행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각각 대규모 외화 송금이 포착된 건 지난달 말입니다. 당시 은행이 보고한 규모는 우리은행 9천억 원, 신한은행 1조 6천억 원 등 모두 2조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이상 거래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은행 1조 6천억 원, 신한은행 2조 5천억 원으로 전체 규모는 4조 1천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대부분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였습니다. 은행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받은 자금을 무역 법인에 모은 뒤 수입 대금 지급 같은 이유를 들어 외국 법인으로 송금한 겁니다. 법인은 모두 22개가 얽혀 있었지만 대표가 동일인이거나 친인척들인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일단 이들 업체의 해외 송금은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로 추정됩니다. 같은 가상자산이라도 외국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비싸게 매매되는 걸 노려 거액을 투자해 차익을 실현한 뒤 외국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당국이 우리와 신한뿐 아니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한 만큼 이상 거래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 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2개 은행에 대해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서 53.7억 달러, 44개 업체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외환 취급과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은 최근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에서 700억 원대 재하청을 따낸 업체가 부실 시공을 남발했다는 문제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관련해서 LH 직원들이 부실 시공이나 또는 불법 재하청을 알고도 눈 감아줬다는 증언까지 잇따라 있는 가운데 실태 조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700억 원대 규모의 공사를 맡은 특정 업체가 계약과 다르게 LH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부실 시공 2년밖에 안 된 뒤늦게 재도장 공사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 가운데 30% 이상을 박모 씨 업체가 도맡았습니다. 재하청으로 따낸 사업비 규모만 700억 원에 달해 업계에서는 LH 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박 대표가 재하청 받은 작업장에서 상습 부실 시공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직접 시공에 참여한 작업자들도 재도장이 엉망으로 이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준공 1년 만에 바닥이 심하게 들뜨고 까진 용인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예 재도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작업자가 하자보수를 맡았습니다. 차선 도색만 해봤을 뿐 지하주차장 바닥은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다 보니 마구잡이로 작업이 이뤄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을 했던 전문 업체가 아니니까 전력이 전혀 없었어요. 페인트 업체에 전화해서 시공법에 대해서 물어봐서 대충 듣고 LH 직원들은 이런 부실 시공 정황을 뻔히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준공검사에서 페인트 두께조차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YTN 취재진이 직접 측정한 결과 페인트 두께가 턱없이 모자란 곳들도 서류상 준공검사는 모두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특히 계약상 금지된 재하청 정황을 LH 직원들이 눈 감아줬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다른 업체가 맡은 작업 현장을 같은 현장 책임자가 모두 안내하고 작업자 명단마저 똑같은데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유에서 2개 현장을 다 갖고 왔었고 2단지에서 했던 사람들도 3단지로도 노예미 신청이 됐었고 2단지에서 검수 끝나고 3단지로 곧바로 건너가는 거죠. LH와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 회의에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재하청 업체 박 대표가 직접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계약상 재하청 자체가 불가능한데 버젓이 LH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당시 회의 참여 업체들이 수주한 재도장 사업은 모두 박 대표가 재하청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제가 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 직원이 따라서 그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LH는 직원들이 부실 시공과 편법 재하청을 알고도 눈 감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수점검에서 증거가 드러나면 조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일부 아파트 단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확인됐다며 조사 대상을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LH는 취재진이 부실 시공을 파악해 명단을 넘겨준 지 한 달이 되도록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현장 재시공이나 책임자 조사는 수개월 걸리는 실태 조사 이후로 미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역점 사업으로 진행했던 도시재생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사업지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재개발 방식도 새로 포함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힘줘서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 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은
기존 정책을 사실상 뜯어고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사업 유형이 달라집니다. 경제 기반형, 중심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혁신지구까지 5개 사업 유형이 경제재생, 지역 특화재생 2개로 바뀝니다. 국토부는 기존 분류 방식이 차별성이 크지 않다면서 통폐합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업지 규모도 줄어듭니다. 지난 정부는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는데 올해 사업지 선정 목표는 40여 곳입니다. 국토부는 오히려 한 곳당 투입하는 예산은 늘어난다며 집중 지원 방식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선정했던 사업지라도 해마다 실적을 평가해서 부진할 경우 지원 예산을 깎습니다. 그동안 허용하지 않던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국정과제 38번 내용에 지금 이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메가시티 조성이라든가 강소도시 낙후 지역 육성에 이런 혁신지구 사업과 특화재생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는가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수정도 예고하는 등 강화했던 규제도 잇따라 풀고 있습니다. 8월 말 발표를 앞둔 주택 20만 호 이상 공급 계획도 지난 정부 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삼성과 현대, SK 등 대기업들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우방인 미국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보도 윤혜리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화상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대면 면담이 예정됐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화상으로 대체됐습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 220억 달러, 29조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그린 에너지,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4가지입니다. We are announcing another 22 billion in new investment in the US.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투자 결정으로 오는 2025년까지 미국 내 일자리가 2만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대기업들의 통큰 대미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과 현대그룹 총수들도 2달 전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Samsung became the first international company to make semiconductors in the United States. We highly value our friendship and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special relationship. Hyundai Motor Group plans to invest an additional $5 billion through 2025, which will strengthen our collaboration with American enterprises in diverse technologies.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진한 지지율을 만회하려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이유로 대기업들의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미국을 견제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중국의 입장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실제로 대중국 투자는 사드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17년 이후 주춤하는 추세입니다. 미중 갈등 심화와 코로나 사태 이후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방국에 대한 투자 및 동남아 등 안정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위주로 공급망 체계를 개편하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그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대규모의 대미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투자와 고용 창출을 끌어내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가격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2,788가구로 지난해 같은 시기 1,396가구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당첨자가 계약 포기 등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를 다시 청약해서 당첨자를 뽑는 방식으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100% 추첨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과 함께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오늘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추모의 벽 준공식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미국인과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전쟁을 알리는 역사적 상징물이자 평화의 공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거라며 준공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우리나라에 FA-50 경공격기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국산 무기 수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수출액은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나디펜스, 현대로템까지 국내 3개 방산업체 대표들이 폴란드 국방부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각사 대표에게 자신이 직접 승인한 계약서를 전달했습니다. 폴란드가 FA-50 국산 경공격기와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모두 3가지 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하기로 확정한 겁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폴란드는 K2 전차를 우선 180대 도입하고 현지화한 모델 800대 이상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 FA-50 경공격기는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 총 48대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K9 자주포는 1단계로 48문을 수입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내에 인도될 계획입니다. 우리 국산 군용기가 유럽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2 전차와 K9 자주포까지 포함하면 수출액은 최소 10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현지에 항공정비센터를 건립해 앞으로 인근 유럽 국가들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국제 비행학교도 세울 방침입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대규모 무기 구매 등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한 배경에 대해 마리우시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채워야 했는데 기술과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무기 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기본 계약은 본 계약의 전 단계로 사실상 수주 계약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번 대규모 계약은 폴란드에 국한됐지만 앞으로 국산 무기가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거리가 온통 사우나로 변한 것 같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습도까지 높아 불쾌감이 무척 심한데 내일도 이런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대전 23도, 광주 24도, 부산 24도로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거나 열대야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4도, 광주 33도, 대구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무척 덥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건강 잃기 쉽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틈틈이 수분을 섭취해 주시고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영서와 충남,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이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